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네, 오늘 밤은 시간을 거슬러 아주 오래된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칼과 붓이 함께 역사를 만들던 시대, 한 사람의 선택이 수백 년의 흐름을 바꾸던 시간. 어떤 왕은 나라를 세웠고요. 어떤 왕은 나라를 지키려 했고, 또 어떤 왕은 시대의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 모든 왕의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역사에서 말하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고요. 시간을 견디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다 잊으시고요. 조선이라는 긴 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조선 왕조실록 제1장 태조 이성계.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둠을 견딘 자에게 찾아온다. 1335년 함경도 영흥. 바닷바람이 길게 부는 북쪽 끝, 혹독한 겨울만큼이나 삶이 거칠던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성계. 그는 귀족이 아니었다. 화려한 예법보다 먼저 얼어붙은 흙을 헤집는 말발굽 소리와 칼날의 냉기를 배웠다. 실록은 훗날 이렇게 기록한다. 성품은 고요하되 결단은 번개와 같았다. 그가 성장하던 시절 고려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1340년대부터 홍건적의 침입, 왜구의 약탈이 이어졌고 백성들은 흙 위에서 음식을 찾았다. 나라의 기둥은 흔들리고 민심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다. 그는 싸움을 즐기지 않았다. 하지만 싸워야 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말을 타고 나섰다. 1370년대 여진 토벌에서 승전, 1380년 황산대첩에서 왜구 수천을 물리친 날, 그는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승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남은 자들의 무게가 더 마음에 남았노라. 그렇게 전해지는 말이 있다. 위화도 회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던 순간. 1388년 고려 우왕과 최영은 명나라와의 갈등 속에서 요동 정벌을 명한다. 군사 3만, 장수는 이성계. 그러나 그는 출정 전 4가지 이유를 글러올린다. 1. 장마철이라 길이 진흙과 같다. 2. 백성은 이미 굶주렸다. 3. 국력은 쇠락하였다. 4. 대국을 거스르면 도리에 맞지 않는다.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군을 이끌고 압록강에 도착한다. 그곳이 위화도. 밤이 깊었고 장수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은 스산했고 강물은 흐르지 않는 듯 고요했다. 그때 이성계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고 전해진다. 칼을 휘두르는 자는 많으나 거들 줄 아는 자는 드물다. 군대는 요동이 아닌 개경을 향해 돌았다. 말발굽 소리는 없었다. 깃발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민심은 이미 그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그날 회군이 조용하여
천둥과 같았다. 조선왕조실록. 그날 이후 고려는 더 이상 고려라 불리지 않았다. 조선 건국, 백성의 집을 세우다. 1391년 과전법 시행, 귀족이 독점해오던 토지를 회수하고 새 세상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1392년 7월 17일, 새 왕조를 세우다. 조선. 한양천도는 1394년이다. 즉위식날, 그가 남긴 말로 전해지는 기록이 있다. 산을 움직여 물이 흐르게 하였으니 이 나라는 백성을 위한 집이어야 한다. 실록은 말한다. 태조는 권세를 탐하지 않고 민심을 먼저 보았다. 하지만 역사가 늘 그렇듯 시작이 가장 평온하지는 않았다. 조선의 새벽은 밝았지만 그 빛은 너무 눈부셔 그 자신조차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왕자의 난. 나라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 태조는 장남 이방우 대신 이방과를 세자로 삼았다. 그 결정은 나라가 아니라 가문을 갈랐다. 1398년 8월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칼을 들었다. 1차 왕자의 난, 정도전, 조준 등 개국 공신들이 죽는다. 궁궐 한복판에서 피가 흐르자 군인들이 웅크린 채 말을 잃었다. 실록은 그 밤을 이렇게 남긴다. 왕의 슬픔이 곧 나라의 슬픔이었다. 태조는 창호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 밤은 너무 길구나. 그는 왕위를 내려놓고 함흥으로 돌아간다. 그 후 몇 년간 그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말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승리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그 후를 견디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남긴 말이 전해 내려온다. 말년과 늦은 평화. 1408년 태조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오래도록 온전히 불리지 못했다. 1698년 건국 후 306년 숙종 때 강헌이라는 시효가 내려진다. 그는 강인했고 바쳤다. 수백 년이 지나서야 역사도 그의 침묵을 이해한 것이다. 새벽은 어둠을 이기지 않는다. 다만 어둠의 끝까지 남아있을 뿐이다. 태조 이성계는 싸움보다 견딤으로 시대를 바꾼 왕이었다. 100년의 어둠 끝에서 그는 가장 먼저 숨을 들이쉬었다. 제2장. 태종 이방원. 나는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역사가 흐르도록 했을 뿐이다. 1389년 개국 이전부터 새벽은 이미 어둠을 뚫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한 산에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그는 형제들 중 가장 조용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했고 가장 냉정하게 결정을 내렸다. 실록은 그의 기질을 이렇게 기록한다. 말이 적고 심중이 깊으며 결단은 서릿발 같았다. 조선 건국의 공신 중 한 명이었으나 역사는 그를 개국의 참여자가 아니라 건국의 진짜 완성자로 기억한다.
개국의 뒤편. 그는 왜 칼을 들었는가? 조선이 세워졌을 때 이방원은 26세였다. 가장 많은 공을 세웠지만 세자가 될 수 없었다. 태조는 장자 이방우가 아니라 둘째 이방과를 세자로 삼았다. 그 결정 뒤에는 도학과 명분을 중시한 정도전의 판단이 있었다. 정도전은 말한다. 왕은 피가 아니라 도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방원은 달랐다. 그는 나라의 도가 있어야 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먼저 나라가 버틸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398년 음력 8월 궁궐의 밤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싸늘했다. 이방원은 결단한다. 제1차 왕자의 난. 칼은 피를 가르기 전에 역사를 먼저 겨눈다. 그날 정도전과 그의 정치 동료들이 죽었다. 태조는 충격에 쓰러졌고 며칠 후 왕위를 버렸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아들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다. 대신 형 정종을 왕으로 올리고 섭정했다. 실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남긴다. 그는 왕을 탐하지 않고 권력을 지었으며 그 손은 차가웠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그리고 즉위. 이복 동생 이방간이 군사를 일으킨다. 궁궐은 또 한 번 흔들린다. 하지만 이방원은 단순에 진압했고 결국 1400년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나이 34세. 즉위 후 그가 처음 한 말로 전해지는 문장이 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겠다. 권력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 말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었다. 태종은 실제로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되 그 권력마저 두려워했다. 왕도와 칼끝, 왕권 강화 정책. 태종은 냉정했고 무자비했다. 하지만 실리에 기반한 통치였다. 태종의 핵심 정책들, 사병 혁파, 1407년. 왕족 공신들의 사병을 없애고 국가 군사권 통일. 6조 직계제 시행, 1400년대. 국정 운영을 대신 아닌 왕에게 직접 보고. 호패법 시행, 1413년. 인구 파악, 군역 세금 안정. 사관원 설치 강행, 왕권을 견제하는 언론기관 강화.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늘 경계가 있었다. 나의 집안도 언젠가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남 세자 이방석이 아닌 셋째 아들 세종을 선택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인간 이방원, 그는 괴물인가 개혁자인가? 태종은 권력에 피를 묻혔다. 형제, 개국동지, 심지어 자신이 세운 사람들까지 제거했다. 하지만 실록은 이렇게 적는다. 임금은 때때로 위로를 구하지 못하였고 홀로 머물며 자책하였다. 그는 한밤중 홀로 서책을 펼치곤 했다곤 한다. 어느 날 신하는 묻는다. 폐하께서는 권세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태종은 조용히 웃었다. 권세는 두렵지 않다. 다만 내가 잘못 질까? 그것이 두렵다. 그는 폭군이 아니라 강제된 군주였다.
역사가 흐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왕. 말년, 고요한 침묵. 1418년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넘긴다. 그리고 권력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적처럼 조용해졌다. 1433년 향년 66세로 생을 마감한다. 실록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는 세상을 강하게 만들었으나 자신은 부드럽게 떠났다. 그에게 남은 시호는 태종, 나라를 바르게 한 왕. 나는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역사가 흐르도록 했을 뿐이다. 태종 이방원. 검으로 시대를 움켜쥐었지만 마지막엔 그 검을 내려놓고 떠난 왕. 그의 선택이 없었다면 세종도 조선도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3장 세종. 백성을 사랑한 왕은 결국 시간을 이긴다. 1418년 여름, 조선의 궁궐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왕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태종의 셋째 아들, 이도. 훗날 세종이라 불리게 되는 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 형 양녕대군이 세자였고 그 위에는 또 다른 형들이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가장 준비된 사람을 마지막에 부른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한다. 말이 적고 온화하였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밤을 밝히는 날이 많았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는 궁궐 깊은 곳에서 책과 별을 벗삼아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온화하다고 생각했지만 가까이에 있던 신하들은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결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왕위에 오르다. 1418년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고 이도에게 왕자를 넘긴다. 그날 즉위식에서 세종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임금의 일이다. 짧았지만 그 말은 그의 평생을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왕이 된 첫 순간부터 그는 쉬운 길을 걷지 않았다. 조선은 이제 막 안정되기 시작한 나라였고 북쪽에서는 여진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남쪽 바다에는 왜구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조정 내부에서는 학문과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은 조용히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는 놀라울 만큼 단호했다. 백성을 위한 통치. 세종은 스스로를 하늘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 앉아있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정책 대부분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백성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사는 것. 농사법을 정리한 농사직설 편찬, 강우량 측정을 위한 치국이 제작, 백성의 의료를 위한 향약 집성방 편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장영실 발탁. 그는 신분이 낮은 장영실에게 관직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재주는 하늘이 주는 것이니 신분이 가둘 수 없다. 그 말 한마디는 조선 사회의 공기를 조금 바꾸어 놓았다. 훈민정음, 조용히 시작된 가장 큰 혁명. 1443년 겨울, 세종은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문자를 완성한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 궁궐 깊은 곳, 밤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에 그는 글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본 신하가 물었다고 한다. 전하, 이 글자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세종은 잠시 붓을 멈추고 말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백성의 하루를 조금 바꿀 것이다. 1446년 훈민정음 반포. 실록은 짧게 기록한다. 백성이 쉽게 배우고 날마다 쓰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었다. 인간 세종, 왕의 고독. 세종은 강한 왕이었지만 몸은 약했다. 평생 눈병과 당뇨, 관절 질환으로 고통받았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정사를 멈추지 않았다. 침상에 기대어 신하들의 보고를 들으며 밤늦도록 국정을 논했다. 실록은 조용히 적는다. 몸은 쇠하였으나 마음은 쉬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가 전해진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은 후대가 하면 된다. 다만 백성을 잊지 말라. 1450년 세종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가 만든 문자와 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졌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자들, 그가 남긴 조용한 혁명은 여전히 살아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정리한다. 어진 정치를 펼쳐 백성이 그 덕을 오래 기억하였다. 세종은 가장 강한 칼을 가진 왕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을 도구를 만든 왕이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시간을 건넌다. 그가 남긴 글자 위에서 우리는 지금도 서로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 제4장 문종. 짧은 시간이라도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면 역사는 흔들리지 않는다. 1450년 조선의 궁궐은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 위대한 왕 세종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 세종의 맏아들 문종, 이향. 그는 오랫동안 세자로 살며 이미 국정을 경험한 왕이었다. 세종이 병으로 정사를 보기 어려웠던 시기, 많은 업무를 대신 처리했던 인물. 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정사를 다룸에 세밀하였다. 사람들은 새 왕이 특별히 강력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의 대신들은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지만 매우 정확한 왕이었다는 것을. 세종의 나라를 지켜낸 왕. 문종이 즉위했을 때 조선은 이미 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었고 과학과 제도는 안정되었으며 외교 역시 비교적 평온했다. 문종의 역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종이 세운 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법과 제도를 다시 점검했고 군사 체계와 행정 기록을 정비했다. 특히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아 북방 방어 체계를 재정비했으며 병서 연구를 장려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는 반드시 갑자기 온다. 그는 조용히 대비하는 왕이었다. 짧았던 재위, 길게 남은 영향. 문종의 가장 큰 불행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세자로 있던 시절부터 병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정사를 멈추지 않았다. 신하들이 휴식을 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임금의 하루가 멈추면 백성의 하루도 멈춘다. 그 말처럼 그는 끝까지 업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결국 재위 2년 만인 1452년 그는 세상을 떠난다. 나이 38세.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짧게 통치한 왕 중 한 명이었다. 남겨진 어린 왕. 다음 시대의 시작. 문종이 떠나며 남긴 왕위는 어린 아들 단종에게 넘어간다. 단종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조선은 대신들이 국정을 보좌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실록은 문종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한다. 백성들이 그의 인자함을 슬퍼하였다. 그는 강한 왕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가들은 말한다. 문종의 조용한 통치가 있었기에 세종 이후의 조선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았다. 짧았지만 그는 나라가 가장 안정된 시간을 지켜낸 왕이었다. 문종은 오래 왕위에 있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왕들은 긴 시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남김으로 기억된다.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세종이 남긴 뿌리를 조용히 지켜낸 왕이었다. 제5장 단종. 왕관은 너무 일찍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1452년 여름 조선의 궁궐은 다시 한번 검은 상복으로 가득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왕위는 어린 소년에게 넘어간다. 나이 12살, 이름 단종, 이홍위. 궁궐의 뜰은 여전히 넓었고 대신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그날 즉위식에서 어린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실록은 짧게 기록한다. 임금이 어려 대신들이 정사를 도왔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대신들의 나라.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이끈 사람들은 김종서, 황보인 등 문종 때부터 정사를 맡아오던 대신들이었다. 그들은 조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했고 북방 방어를 강화하며 행정 체계를 정비했다. 겉으로 보기에 나라는 평온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왕위 계승에서 밀려났던 또 한 사람,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단종은 그 흐름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다. 실록은 남긴다. 임금이 총명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정사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웠다. 계유정난, 운명이 뒤집히던 밤. 1453년 계유년, 궁궐의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양대군은 군사를 움직인다.
그가 향한 곳은 왕이 아니라 왕을 지키던 대신들이었다. 김종서와 황부인이 제거되고 정권은 단숨에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 실록은 담담하게 기록한다. 그날 이후 조정의 권력이 크게 변하였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 뒤에는 수많은 울음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어린 왕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왕좌의 무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고 있었다. 왕에서 사왕으로. 1455년 결국 수양대군은 왕위를 요구한다. 대신들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단종은 왕위를 내려놓는다. 그날 기록된 말이 전해진다. 내가 덕이 부족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였다. 나이 15살, 왕이었던 시간보다 왕이 아닌 시간이 더 길게 남게 되는 순간이었다.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한다. 그리고 단종은 상왕이 되었지만 사실상 자유를 잃은 채 궁궐 밖으로 옮겨진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세조는 결단을 내린다. 1457년 단종은 강원도 영월에 유배된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살았다고 한다. 때때로 산을 바라보고 흐르는 강물을 오래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의 겨울, 그의 생은 끝난다. 나이 17.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1698년 숙종 때 그는 다시 왕으로 복권된다. 이름 또한 되돌아왔다. 단종. 단종은 강한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역사 속에서 가장 조용한 슬픔을 남긴 왕이었다. 왕관이 너무 무거운 날에는 어린 마음이 먼저 내려앉는다. 그의 짧은 생은 끝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야기는 오래 남았다. 제6장 세조. 나는 왕자를 원한 것이 아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붙잡으려 했을 뿐이다. 1455년 조선의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 아래에는 여전히 피냄새가 가라앉아 있었다. 왕좌에 오른 사람은 단종의 숙부 세조, 수양대군 이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병서와 전략을 좋아했고 활과 말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실록은 그의 성격을 이렇게 남긴다. 판단이 빠르고 결단이 강하였으며 뜻을 세우면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따라붙는다. 왕좌를 빼앗은 왕,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 조선을 다시 정비한 왕.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얼굴을 남긴다. 계유정난 이후 권력의 중심에 서다. 1453년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1455년 결국 왕위에 오른다. 즉위 직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라가 흔들리면 백성은 설 곳이 없다. 내가 먼저 흔들림을 멈추겠다. 그 말처럼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한다. 나라를 다시 세우다. 제도 개혁. 세조는 단순히 권력을 차지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행정과 군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했다. 대표적인 업적들은 다음과 같다. 직전법 정비, 토지제도 개편으로 국가 재정 안정, 군사제도 개편, 오위체제 정비, 경국대전 편천 시작, 조선 통치 법전의 기초 마련, 불교 정책 완화, 억불 정책 일부 완화, 원각사 건립. 실록은 기록한다. 임금이 밤늦도록 정사를 논하고 법을 바로 세우려 힘썼다. 그는 왕위에 오른 뒤 단 하루도 권력의 긴장을 놓지 않았다. 그림자,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 그러나 그의 통치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함께했다. 단종 포기를 시도했던 사육신 사건,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 숙청. 세조는 결정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라를 살리려면 때로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의 선택은 조선을 안정시키기도 했고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그래서 후대의 평가는 지금까지도 나뉜다. 어떤 사가는 그를 강력한 개혁 군주라 부르고 어떤 이는 왕위를 빼앗은 냉혹한 권력자라 기록한다. 인간 세조, 늦게 찾아온 고요. 말년의 세조는 병으로 오래 고통받는다. 피부병과 관절 질환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졌지만 정사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신하가 말했다. 전하, 조금 쉬셔야 합니다. 세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쉬면 나라가 먼저 멈춘다. 그의 말년은 조용했다. 젊은 시절의 거친 결단 대신 긴 침묵 속에서 나라의 틀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1468년 그는 세상을 떠난다. 향년 52세. 실록은 그의 생을 이렇게 남긴다. 임금이 큰 결단으로 나라를 바로잡고 법을 세우는 데 힘썼다. 세조는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왕이었을까? 역사는 아직도 그 질문에 완전히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선택이 없었다면 조선의 제도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왕좌는 때때로 사람을 바꾸고 때때로 시대를 바꾼다. 오늘 밤 우리는 가장 논쟁적인 왕, 세조의 이야기를 지나왔다. 제7장 예종. 어떤 왕들은 긴 시간을 남기지 못해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다음 시대를 이어준다. 1468년 조선의 궁궐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잠겼다. 강한 결단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왕위는 그의 둘째 아들 예종 이황에게 이어졌다. 그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23살. 젊었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신중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말이 적었으며 정사를 처리함에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왕이 된 순간부터 그의 몸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짧은 즉위, 무거운 책임. 예종은 세조 말기부터 병이 깊어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즉위하자마자 조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사를 직접 살피려 노력했다. 특히 그는 세조 시기에 추진되었던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 경국대전 편찬 작업을 이어가도록 명했고 관리 기강을 바로잡는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몸이 편치 아니하였으나 정사를 늦추지 않았다. 왕자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 자리였다. 젊은 왕을 둘러싼 권력의 흐름. 예종의 재위 기간은 매우 짧았지만 조정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권력 구도를 둘러싼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아들 제안대군은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고 대신들 사이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논의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한명회였다. 그는 세조 시기부터 이어진 정치 세력이었으며 이후 조선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예종은 그 긴 정치적 흐름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다. 너무 빨리 내려온 밤. 1469년 즉위한 지 약 1년 만에 예종은 병세가 악화된다. 궁궐 안에서는 약을 다리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대신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실록은 그의 마지막을 짧게 남긴다. 임금이 병환으로 흉하였다. 나이 25.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짧게 왕위에 있었던 왕 중 한 명이었다. 왕위는 결국 어린 조카에게 넘어간다. 그 아이가 훗날 조선의 긴 안정기를 열게 되는 왕, 성종이었다. 예종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왕보다 다음 시대가 이어지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왕이 필요하다. 짧은 불빛이라도 다음 등불이 켜질 때까지 밤을 밝힐 수 있다. 예종은 바로 그런 왕이었다. 제8장 성종. 나라가 오래 평화로우려면 법이 먼저 평화로워야 한다. 1469년 조선의 왕좌에는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나이 13살, 이름 성종, 이혈. 너무 어린 왕이었기에 즉위 초기에는 대신들이 정사를 도왔다. 특히 세조 때부터 권력을 잡고 있던 한명회, 그리고 왕비가 된 정희왕후가 조정을 안정시키는 중심 역할을 했다. 실록은 그 시기를 이렇게 기록한다. 임금이 어렸으므로 대신들이 정사를 보좌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차 알게 된다. 이 어린 왕이 단지 왕좌에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의 방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가는 왕이라는 것을. 법과 제도의 완성. 성종이 통치하던 시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체계가 이 시기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세조 때 시작된 국가 법전 정비 작업은 성종 때에 이르러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1485년 경국대전 완성. 이 법전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되었고 왕권, 행정, 군사, 재정, 형벌까지 국가의 모든 규칙을 정리한 거대한 기준서였다. 실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있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오래간다. 성종은 새로운 제도를 무리하게 만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던 체계를 정리하고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왕이었다. 학문을 키운 왕. 성종은 학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홍문관을 강화하고 젊은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으며 경연을 자주 열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물었다고 전해진다. 전하께서는 왜 이토록 학문을 중시하십니까? 성종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칼은 나라를 지킬 수 있으나 학문은 나라를 오래 살게 한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조선의 학문과 행정은 점점 더 체계화되었고 이 시기는 후대 사가들에게 성종의 태평성대라 불리게 된다. 평화 속에서 자라난 그림자.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에도 그림자는 존재했다. 왕권과 대신 권력 사이의 균형 문제, 살림 세력의 성장, 그리고 궁중 내부의 정치적 긴장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성종은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인사를 단행하고 권력을 조절했다. 그의 통치는 화려한 개혁보다 균형을 유지하는 통치였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평가한다. 임금이 온화하여 정사가 평안하였다. 1494년 성종은 3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제위 25년. 그가 남긴 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을 국가의 틀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아들 연산군. 그리고 조선의 공기는 다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성종은 조선을 가장 조용하게 강하게 만든 왕이었다. 나라가 평온하다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형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다. 그가 세운 법과 제도는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선을 떠받치는 뿌리가 되었다. 제9장 연산군. 상처가 깊을수록 권력은 때때로 칼날이 된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의 왕좌에는 그의 아들 연산군 이융이 올랐다. 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많은 신하들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젊었고 총명했으며 글과 예술을 좋아하는 군주였기 때문이다. 실록 초기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임금이 총명하여 글을 잘 쓰고 기억력이 뛰어났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의 삶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 하나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어린 시절의 비밀. 연산군의 어머니는 폐비 윤씨였다. 궁중 권력 다툼 속에서 폐위된 뒤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고 어린 연산군은 오랫동안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성장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을 알게 된다. 그날 이후 궁궐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임금이 크게 노하였다.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 분노는 단순한 정치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슬픔이 권력이 된 순간이었다. 갑자사화, 분노가 정치가 되다. 1504년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 윤씨의 폐위와 죽음에 관련된 대신들을 조사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난다.
이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 수많은 대신과 사림이 처벌되었고 조정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실록은 짧게 기록하지만 그 시기의 조정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조정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연산군의 정치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다. 비판을 금지했고 언론 기능을 하던 기관을 약화시켰으며 왕권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의견은 거의 사라졌다. 예술을 사랑한 왕. 그러나 연산군은 동시에 예술을 매우 사랑한 왕이었다. 궁중 연희와 음악, 무용, 문학을 장려했고 예술가들을 후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심은 사치로 비판받기 시작한다.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궁중 행사가 잦아지자 민심 역시 점차 멀어졌다. 실록은 기록한다. 백성들이 점차 고통을 느꼈다. 중종반정, 왕저가 뒤집히던 새벽. 1506년 결국 대신들과 종친들이 결단을 내린다. 새벽이 밝기 전 군사가 움직였고 궁궐은 순식간에 장악된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폐위된다. 조선 역사에서 왕이 공식적으로 폐위된 첫 번째 사례였다. 그는 강화도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생을 마친다. 나이 31살. 실록은 담담하게 적는다. 연산군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웠다. 그 짧은 문장 뒤에는 한 시대의 격렬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연산군은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군주로 기억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깊은 개인적 상처가 정치적 비극으로 이어진 인물로도 평가된다. 권력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마음이 흔들리면 거울 속 세상도 함께 흔들린다. 그가 남긴 시대의 흔들림 속에서 조선은 다시 한번 새로운 왕을 맞이하게 된다. 제10장 중종. 왕이 되는 것은 선택일 수 있지만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1506년 가을, 조선의 궁궐은 또 한 번 새벽의 소란 속에서 깨어났다. 군사들이 국문을 지키고 대신들이 급히 모여들던 그날, 왕좌의 주인은 바뀌고 있었다. 폐위된 연산군 대신 왕으로 옹립된 사람은 성종의 아들 중종 이역.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움직인 인물이 아니었다. 중종 반정을 일으킨 대신들이 새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실록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한다. 여러 신하들이 왕으로 추대하였다. 왕이 되는 순간조차 그의 손에 완전히 쥐어진 것은 없었다. 반정 이후 균형을 다시 세우려 하다. 연산군 시기의 강압적 통치가 끝난 뒤 조정의 가장 큰 과제는 나라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중종은 즉위 직후 억울하게 처벌된 인물들을 복권시키고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려 했다. 그는 비교적 온화한 성격이었고 대신들과 협력하여 정치를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후 그의 통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왕권이 강했던 시기가 지나간 뒤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대신들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 있었다. 조광조와 개혁의 꿈. 중종시대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젊은 유학자 조광조. 조광조는 강력한 개혁을 주장했다. 혈량과 실시, 향약 확대, 도덕 정치 강화 등 조선을 더욱 유교적 이상 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처음에 중종은 그의 개혁을 지지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조광조의 뜻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권력층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정 내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기묘사화, 이상이 무너지던 순간. 1519년 결국 대신들 사이에 정치적 충돌이 폭발한다. 조광조와 개혁 세력은 제거되고 개혁은 멈춘다.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 중종은 갈등 속에서 끝까지 개혁 세력을 지키지 못했다. 실록은 짧게 기록한다. 조정이 크게 변하였다. 그 사건 이후 중종의 통치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이어졌다. 긴 재위, 조용한 고민. 중종은 약 38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큰 폭의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조선이 극단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다고 전해진다. 전하께서는 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십니까? 중종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나라가 오래 가려면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 그의 통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이어졌다. 1544년 중종은 세상을 떠난다. 긴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은 수많은 정치적 갈등을 겪었지만 나라의 틀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아들 인종,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변화의 시대가 시작된다. 중종은 강력한 개혁군주도 폭군도 아니었다. 그는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낸 왕이었다. 강한 왕이 시대를 바꾸기도 하지만 오래 버틴 왕이 시대를 이어가기도 한다. 제11장 인종. 어떤 왕들은 긴 시간을 남기지 못해도 한 시대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고 떠난다. 1544년 조선의 왕좌에는 새로운 임금이 올랐다. 중종의 맏아들 인종 2호.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30이었다. 오랜 세월 세자로 살아오며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하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많은 신하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했다. 실록은 그의 즉위를 이렇게 기록한다. 임금이 학문을 좋아하고 마음이 너그러웠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제 조선이 조금 더 안정되고 새로운 개혁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짧았지만 분명했던 방향. 인종은 즉위하자마자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억울하게 처벌된 인물들을 복권하는데 힘을 쏟았다. 특히 살림 세력을 다시 등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조정 내부의 균형을 바로잡으려 했다. 어느 신하가 물었다. 전하께서는 어떤 정치를 원하십니까? 인종은 짧게 답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은 그의 통치가 향하려 했던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너무 빠르게 내려온 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 궁궐에서는 밤낮 없이 약을 다렸고 대신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1545년,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난다. 실록은 매우 짧게 기록한다. 임금이 병으로 승하하였다. 그의 통치는 너무 짧아 많은 계획이 시작도 되지 못한 채 남겨졌다. 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는 이복 동생 명종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조선은 다시 한번 권력 구도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로 들어간다. 후대의 사가들은 인종을 이렇게 평가한다. 뜻은 있었으나 하늘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 통치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의 즉위와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후 조선 정치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인종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왕들은 업적보다도 그가 떠난 뒤 시작된 변화로 기억된다. 시간이 짧다고 해서 역사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곧 또 다른 격렬한 시대를 불러오게 된다. 제12장 명종. 왕이 어린 시대에는 왕보다 큰 권력이 궁궐 안에서 자라난다. 1545년 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의 왕좌에는 또 한 번 어린 임금이 오르게 된다. 나이 12살, 이름 명종, 이환. 어린 왕이 즉위하자 자연스럽게 정사는 왕이 아닌 대비 문정왕후의 손으로 넘어갔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였고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다. 실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한다. 임금이 어렸으므로 대비가 정사를 들었다. 조선은 다시 한번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이 궁궐 안에 존재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을사사화, 권력이 바뀌던 순간. 1545년. 명종 즉위 직후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문정왕후와 그 외척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숙청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 수많은 대신들이 처벌되거나 유배되었고 조정의 권력 구조는 크게 바뀌었다. 실록은 담담하게 남긴다. 조정의 인물이 크게 바뀌었다. 그 짧은 기록 뒤에는 수많은 가문과 정치 세력이 사라진 긴 밤이 있었다. 대비의 시대, 그리고 왕의 시간. 명종의 어린 시절 대부분은 대비가 정사를 주도하는 가운데 흘러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차 스스로 정사를 보기 시작했다. 성인이 된 후 명종은 국가 재정 문제와 지방 행정 정비에 관심을 보였고 외구 문제와 민생 안정에도 신경을 썼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권력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어느 신하가 왕에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전하, 이제 직접 나라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명종은 조용히 답했다. 왕이 되는 것은 하루지만 왕으로 서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의 통치는 격렬하기보다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방향으로 이어졌다. 시대의 불안,
밀난과 혼란. 명종시대에는 전국 곳곳에서 밀난이 발생했다. 특히 임꺽정의 난은 당시 사회의 불안과 민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다. 백성들이 삶이 어려워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왕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누적된 사회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긴 재위의 끝. 1567년 명종은 세상을 떠난다. 재위 22년. 그의 통치는 강력한 개혁의 시기로 기억되지는 않지만 격렬한 권력 충돌 속에서도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이어진 시간이었다. 왕위는 조카, 선조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조선은 곧 가장 거대한 전쟁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명종은 강력한 왕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거센 권력의 흐름 속에서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간 왕이었다. 역사는 때때로 가장 초요한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일 때가 있다. 제13장 선조. 평화 속에서 시작된 시대는 결국 가장 거대한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 1567년 조선의 왕좌에는 새로운 왕이 올랐다. 덕흥 대원군의 아들 선조 이연.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인물이었지만 명종이 후계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대신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다. 젊었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즉위 초기에는 신중하고 성실한 군주로 평가되었다. 실록은 그 초기를 이렇게 기록한다. 임금이 경연을 부지런히 열고 학문을 가까이 하였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조선이 안정된 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그러나 역사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붕당 정치의 시작. 선조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다. 학문과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신하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고 이후 조선 정치의 중심 구조가 되는 붕당 체제가 이 시기에 형성된다. 처음에는 학문적 논쟁에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사와 권력 문제까지 연결되며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다. 조정의 논의가 서로 달라 당이 나뉘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임진왜란, 나라가 무너지던 순간. 1592년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산이 함락되고 일본군은 순식간에 한양까지 북상했다.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고 선조는 결국 의주까지 피난을 떠난다. 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한다. 도성이 비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도 조선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이순신의 해전 승리, 의병들의 봉기,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이 이어지며 전쟁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전쟁은 7년 동안 이어졌고
조선의 국토와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은 폐허에 가까운 상태였다. 선조는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쟁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점점 깊어졌다. 세자 책봉 문제는 조선 내부의 정치 갈등과 연결되며 이후 큰 분열의 씨앗이 된다. 실록은 말한다. 전쟁은 끝났으나 나라의 근심은 끝나지 않았다. 1608년 선조는 세상을 떠난다. 제위 41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 중 하나였다. 선조는 평화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 가장 거대한 전쟁 속에서 기억되는 왕이 되었다. 전쟁은 왕이 선택하지 않아도 찾아오지만 그 전쟁을 견디는 일은 결국 왕의 몫이 된다. 그의 시대가 남긴 상처는 오래 이어졌고 다음 왕의 시대 또한 그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다. 제14장 광해군. 전쟁이 끝난 뒤 가장 어려운 일은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1608년 긴 전쟁의 시대가 끝난 뒤 조선의 왕좌에는 새로운 임금이 올랐다. 선조의 둘째 아들 광해군 이혼. 그는 임진왜란 동안 세자로서 전국을 돌며 민심을 수습하고 행정을 정비했던 경험이 있었다. 전쟁 속에서 이미 한 번 나라를 책임졌던 인물이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한다. 세자로 있을 때 백성을 돌보며 정사를 익혔다. 많은 대신들은 생각했다. 전쟁 이후의 어려운 시대를 이끌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폐허 속의 재건.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의 국토는 크게 파괴되어 있었다. 농토는 황폐했고 인구는 줄었으며 국가 재정도 크게 약해져 있었다. 광해군은 즉위 후 가장 먼저 국가 재건 정책을 추진한다. 전쟁 피해 지역 복구, 토지 조사와 세금 체계 정비, 궁궐 재건 사업 추진, 대동법 확대 시도. 그의 정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이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나라의 재정을 회복하려 힘썼다. 전쟁 이후에 왕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이 아니라 살아남는 일이었다. 외교의 줄타기.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른 후금, 훗날청, 이 대립하고 있었고 조선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었다. 광해군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를 시도한다. 겉으로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후금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 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백성을 살리는 길이 먼저다. 그 선택은 현실적이었지만 조정 내부에서는 큰 논쟁을 불러왔다. 정치적 갈등과 왕좌의 흔들림. 광해군의 통치 후반기에는 권력 다툼과 정치적 숙청이 이어지며 조정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왕위 계승 문제와 외척 세력의 갈등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그리고 1623년 결국 대신들과 종친들이 움직인다. 인조 반정. 새벽이 밝기 전 군사가 궁궐을 장악했고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난다. 그는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실록은 담담하게 기록한다.
광해군을 패하고 새 임금을 세웠다. 광해군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평가가 엇갈리는 왕 중 한 명이다. 현실적인 외교와 재건 정책을 추진한 군주로 평가되기도 하고 권력 갈등 속에서 왕자를 잃은 비극적인 왕으로도 기억된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 했던 왕이었다. 제15장 인조. 왕자는 지킬 수 있어도 시대의 파도까지 멈출 수는 없다. 1623년 새벽, 조선의 궁궐은 다시 한번 군사들의 발걸음으로 흔들렸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왕위에 오른 사람, 인조, 이종. 그는 반정을 통해 왕이 된 군주였다. 즉위의 순간부터 그의 왕권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반정을 일으킨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왕권이었다. 실록은 기록한다. 여러 신하들이 임금을 옹립하였다. 왕이 된 첫날부터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기대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제약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반정 이후의 정치. 인조는 즉위 후 광해군 시기의 정책을 상당 부분 수정하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 했다.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 세력이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조정 내부의 권력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조선의 선택과 상관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북쪽에서는 후금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명나라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흐름은 곧 조선을 직접 향하게 된다. 정묘호란.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입한다. 이 사건이 정묘호란이다. 전쟁은 크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조선은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강화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실록은 남긴다. 나라 안팎이 크게 놀랐다. 이 전쟁은 더 큰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병자호란. 왕이 무릎을 꿇던 날. 1636년 청으로 국호를 바꾼 후금은 다시 조선을 침략한다. 병자호란. 청군은 빠르게 남하했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혹독한 겨울 속에서 수십일 동안 버텼지만 결국 더 이상의 저항은 불가능했다. 1637년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한다. 왕이 직접 성 밖으로 나와 머리를 조아린 그 장면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실록은 매우 짧게 기록한다. 임금이 나아가 항복하였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나라 전체가 느낀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전쟁 이후의 왕. 전쟁이 끝난 뒤 인조는 무너진 국력을 회복하려 했지만 병자호란의 충격은 정치와 사회 전반에 오래 남았다. 특히 청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전쟁 이후의 정치 갈등은 계속해서 조선을 흔들었다. 1649년 인조는 세상을 떠난다. 그의 통치는 전쟁과 굴욕, 그리고 시대의 거센 흐름 속에서 이어진 시간으로 기억된다. 왕위는 아들 효종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조선은 다시 한번 다른 방향의 역사를 준비하게 된다.
인조는 강한 시대를 만나지 못한 왕이 아니라 너무 거대한 시대를 마주해야 했던 왕이었다. 왕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왕이다. 우리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을 지나왔다. 제16장 효종.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한 시대를 움직이기도 한다. 1649년 조선의 왕좌에는 새로운 임금이 올랐다.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 2호. 그는 왕이 되기 전 이미 긴 시간을 타국에서 보내야 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심양에서 여러 해를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패배한 나라의 왕자로서 살아야 했고 조선이 겪은 굴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껴야 했다. 실록은 기록한다. 왕이 오랫동안 북방에 있어 마음의 깊은 뜻을 품었다. 그 깊은 뜻은 훗날 그의 통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된다. 북벌의 꿈. 효종이 즉위한 뒤 조선 조정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다. 바로 북벌, 즉 청나라에 대한 군사적 복수였다. 효종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무기체계를 정비했으며 국방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전쟁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다시는 같은 굴욕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다고 전해진다. 전하, 정말 북쪽으로 군사를 움직이실 생각이십니까? 효종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전쟁이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의 북벌 정책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군사 체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쟁 이후의 나라를 다시 세우다. 효종은 군사 문제뿐 아니라 국가 재정과 행정 정비에도 힘을 쏟았다. 전쟁 이후 약해진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 조직을 재편했으며 국가 방어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 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국방을 중히 여기고 병제를 정비하였다. 그의 통치는 화려한 승리의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조선이 다시 스스로를 지킬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효종의 재위 기간은 길지 않았다. 1659년 그는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그의 북벌은 끝내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긴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이후 오랫동안 조선 정치의 중요한 방향으로 남게 된다. 왕위는 아들 현종에게 이어진다. 그리고 조선은 다시 한번 전쟁의 기억을 품은 채 평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효종은 승리의 전쟁을 남긴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패배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 했던 왕이었다. 강한 나라는 전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굴욕을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했던 왕, 효종의 시간을 지나왔다. 제18장 쑥종. 왕이 흐름을 읽을 때 정치는 강이 아니라 파도가 된다. 1674년
조선의 왕좌에는 젊은 왕이 올랐다. 현종의 아들 숙종, 이순. 그의 나이는 14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숙종은 매우 빠르게 정치를 이해한 왕으로 평가된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한다. 총명하고 결단이 빨라 정사를 스스로 판단하려 하였다. 그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신들 사이의 갈등은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었고 조선 정치는 이미 붕당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었다. 환국 정치, 권력이 뒤집히는 시대. 숙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환국 정치였다. 왕이 필요에 따라 정치 세력을 교체하며 권력 균형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남인과 서인, 그리고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붕당은 정권을 잡았다가 다시 밀려나기를 반복했다. 숙종은 이 갈등을 단순히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직접 정치의 흐름을 움직였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조정의 임무를 크게 바꾸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강한 왕권을 세운 군주라고 평가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정치를 지나치게 흔들리게 만든 왕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숙종 이후 조선에서 왕권의 영향력이 다시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왕과 인간 사이, 숙종의 또 다른 이야기. 숙종의 시대는 정치뿐 아니라 궁중 내부 이야기로도 많이 전해진다. 특히 장희빈, 장옥정과 인현왕후를 둘러싼 사건은 조선 궁중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다. 왕비의 폐위와 복위, 그리고 후궁 세력과 정치 세력의 연결은 당시 정치 상황과 깊이 얽혀 있었다. 궁궐의 선택 하나가 곧 정치 세력의 흥망으로 이어지던 시대였다. 실록은 기록한다. 궁중의 일이 조정의 논의와 함께 움직였다. 왕의 사적인 선택조차 정치가 되던 시대였다. 긴 통치의 끝. 숙종은 약 46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조선 정치는 수없이 흔들렸지만 왕권은 점차 중심을 되찾게 된다. 1720년 숙종은 세상을 떠난다. 그가 남긴 시대는 갈등이 많았지만 이후 영조와 정조로 이어지는 탕평 정치의 기반이 되는 시간이었다. 왕위는 아들 경종에게 이어지고 곧이어 조선 후기에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다가온다. 숙종은 평온한 시대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갈등 속에서 권력을 움직이며 시대의 방향을 바꾼 왕이었다. 강한 왕은 전쟁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조선 정치가 크게 흔들리던 시대를 지나왔다. 제19장 영조. 강한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만 오래가는 나라는 공정함으로 세워진다. 1724년 조선의 왕좌에는 새로운 왕이 올랐다. 숙종의 아들 영조, 이금. 그는 왕위 계승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즉위의 순간부터 조정은 긴장 속에 놓여 있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한다. 임금이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정사를 신중히 다루었다. 그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대였다. 탕평
정치, 갈등을 멈추려 한 왕. 쑥종시대 이후 조선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붕당 간의 갈등이었다. 노론과 소론으로 나뉜 정치 세력은 끊임없이 권력을 두고 충돌했고 그 갈등은 나라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조는 즉위 후 탕평 정치를 선언했다.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려는 정책이었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다고 전해진다. 전하, 어느 당을 더 신뢰하십니까? 영조는 조용히 답했다. 나라를 살리는 당이 있다면 그 당은 백성이다. 그의 말처럼 그는 여러 정치 세력을 균형 있게 등용하려 노력했고 조선 정치는 점차 극단적인 충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 영조는 정치뿐 아니라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균역법 시행, 1750년. 형벌제도 정비, 검소한 궁중생활 강조, 지방행정 개선.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백성의 고통을 줄이려 힘썼다. 그는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보다 나라가 안정되도록 제도를 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인간 영조, 가장 깊은 상처. 그러나 영조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은 정치가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었다. 아들 사도세자와의 갈등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다. 1762년 영조는 결국 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결정을 내린다. 그 사건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남게 된다. 실록은 매우 짧게 기록한다. 세자를 폐하였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후대 왕이 되는 정조 역시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된다. 긴 통치의 끝. 영조는 약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 제도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776년 그는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왕위는 손자 정조에게 이어진다. 조선은 이제 또 한 번의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영조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갈등의 시대 속에서 공정함을 통해 나라를 오래 지속시키려 했던 왕이었다. 왕의 선택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왕이다. 우리는 조선을 다시 안정시키려 했던 왕, 영조의 시간을 지나왔다. 제20장 정조. 나는 왕의 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기억돼야 할 한 사람의 아들이다. 1776년 조선의 왕좌에 새로운 왕이 올랐다.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이산. 그의 즉위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왕실의 오랜 상처가 다시 역사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기도 했다. 실록은 기록한다. 임금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뜻이 굳었다. 그러나 그 총명함 뒤에는 누구보다 깊은 기억이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죽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던 기억이었다. 개혁을 준비한 왕.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붕당 정치의 갈등을 완화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강화하려 했다. 그가 만든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규장각이었다.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젊은 학자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왕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정치 학문 기관이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라를 바꾸려면 먼저 생각이 모여야 한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수원 화성, 미래를 준비한 성.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화성을 건설한다. 화성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 계획과 국방 전략이 함께 담긴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임금이 성을 쌓아 백성을 편하게 하려 하였다. 그 성은 지금까지도 정조의 꿈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남아있다. 왕과 인간 사이. 정조는 강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낸 왕이기도 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했고 정치적 반대 속에서도 그 뜻을 끝까지 이어갔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은 나에게 하나의 일이다. 그의 통치는 정치와 개인의 기억이 동시에 흐르던 시간이었다. 1800년, 정조는 4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그의 개혁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정책과 사상은 이후 오랫동안 조선 정치에 영향을 남기게 된다. 왕위는 아들 순조에게 이어지고 조선은 점차 또 다른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정조는 조선 후기의 가장 개혁적인 왕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과거를 잊지 않은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는 상처를 기억한 채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 했던 왕이었다. 제21장 고종. 한 왕조의 마지막 왕은 언제나 한 시대의 끝과 함께 서 있다. 1863년 조선의 왕좌에는 어린 소년이 앉아 있었다. 나이 12살, 이름 고종, 이희. 그가 왕위에 오른 순간 조선은 이미 거대한 세계의 변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서양 열강이 동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아직 오래된 질서를 유지한 채 그 변화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 왕이었기에 초기 정치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이끌었다. 실록은 기록한다. 대원군이 정사를 총괄하였다. 그의 통치는 강력했고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과 쇄국 사이.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세도 정치의 영향을 줄이려 했다. 서원 정리, 군제 개편, 재정 정비 등 여러 개혁을 추진했으며 외세의 간섭을 막기 위해 강경한 쇄국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서양 열강과 일본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조선과 접촉하려 하면서 조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와 완전히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개항과 혼란의 시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문을 열게 된다. 개항은
새로운 기술과 사상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영향력 확대를 불러왔다. 조선 내부에서도 개화와 전통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고 정치적 충돌과 개혁 시도가 이어졌다. 고종은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왕으로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시대가 바뀌면 나라 또한 길을 찾아야 한다. 대한제국 선포.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한다. 조선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실록과 여러 기록에는 남아있다.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조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일본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졌고 대한제국은 점차 정치적 자율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한 왕조의 끝을 바라보며 1907년 고종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의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하지만 나라의 상황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1919년 고종은 세상을 떠난다. 그의 죽음은 조선 왕조의 긴 역사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시대적 상징이 되었다. 고종은 한 왕조의 마지막을 살아야 했던 왕이었다. 그의 시대는 변화와 혼란, 그리고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다. 어떤 왕은 나라를 세우고 어떤 왕은 나라의 끝을 지켜본다. 우리는 조선의 시작에서 끝까지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 왕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시간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네, 오늘 밤은 시간을 거슬러 아주 오래된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칼과 붓이 함께 역사를 만들던 시대, 한 사람의 선택이 수백 년의 흐름을 바꾸던 시간. 어떤 왕은 나라를 세웠고요. 어떤 왕은 나라를 지키려 했고, 또 어떤 왕은 시대의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 모든 왕의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역사에서 말하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고요. 시간을 견디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다 잊으시고요. 조선이라는 긴 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